이거 정말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는 거죠? 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검찰에서 보관했다가 조사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의 한 은행 앞 70대 후반의 윤미자가 현금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공무원 신분증까지 걸고 있던 젊은 남성은 가방을 받아들고는 인수확 인증이라는 영수증처럼 보이는 종이를 건넨 뒤인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윤미자는 그제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엄마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검찰청에서 엄마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고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세요. 윤미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한 거구나. 평생 모은 8천만 원이 30분 만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종수의 집에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했던 그에게 전화벨 소리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전화는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순간 박종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박종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수백 명의 거짓말을 들어온 귀였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감기 걸려서 그래요. 지금 너무 급해서. 아버지, 제발. 박종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아들, 내가 어제 나한테 뭐 먹고 싶다고 했지? 네? 아, 그거요, 삼겹살이요? 박종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 어제 화상통화로 단풍 구경 사진도 보내줬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삼겹살 못 먹어. 넌 누구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기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박종수의 집. 윤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백화점 VIP 관리팀에서 20년 일한 김명숙과 중견기업 사장 출신인 정인호도 함께였습니다. 윤미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돈이 현금으로 건네졌고 수거책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 영상은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성의 뒷모습만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는 하겠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됐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범인 잡기도 어렵고 돈은 이미 조직으로 넘어간 뒤에요. 절망한 윤미자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전직 형사님이 사세요. 박종수님이라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혹시 아실지도 몰라요. 윤미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종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영장 모임 회원인 김명숙과 정인호도 함께 왔습니다. 윤미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종수의 집에서 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일 전 아침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불법 대출에 악용됐다는 말에 윤미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곧이어 검찰청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검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윤미자 명의로 범죄가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 가야 한다고 조사받아야 한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검사는 윤미자에게 통장의 돈을 전부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지만 윤미자는 검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창구 직원은 계속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검찰청 직원이 그러는데 은행원이 뭘 안다고요? 그렇게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신분증까지 보여줬습니다. 인수확인증도 줬습니다. 윤미자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 그게 사기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평생 모은 돈인데 제가 한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 찾기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윤미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김명숙이 윤미자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저 사기꾼들이에요.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못 잡으면 우리가 잡을 겁니다. 반드시. 그날 저녁 수영장 모임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나한테도 왔어요. 아들 사칭 보이스피싱. 김명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도요? 저도 지난주에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20년 일했는데 그 목소리에서 대본 읽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정인호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요즘 정말 심각해요. 작년에만 거의 2천억 원 피해가 났대요. 한 사람당 평균 1,700만 원씩. 우리 또래가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700만 원이면 거의 평생 모은 돈 아니에요.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윤 할머니 같은 분이 더 나오면 안 돼요.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못 쫓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인호가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박종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미끼가 되는 겁니다. 박종수의 집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종수가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요. 전화를 거는 콜센터, 돈을 받는 수거책,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우리가 잡아야 할 건 수거책이에요. 그들만 잡으면 조직 전체로 연결될 수 있어요. 40년 형사 경력. 박종수는 범죄 조직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거책을 유인하죠? 우리 중 한 명이 속는 척하는 겁니다. 정인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 사장님은 너무 똑똑해 보여요. 사기꾼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김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백화점에서 20년간 연기했잖아요. 이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죠. 백화점 VIP 고객 관리팀. 20년간 수천 명의 고객을 상대하며 김명숙은 목소리 톤만으로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완벽한 연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호가 말했습니다. 내 인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를 모을게요. 은행 지점장들, 경찰 친구들, 40년간 쌓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종이 수첩 한 권. 거기에는 40년간 쌓아온 살아있는 인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김명숙은 미끼 역할, 정인호는 정보 수집. 나는 경찰과 협력해서 검거 작전을 짤게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틀 후 김명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녹음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김명숙 고객님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또렷하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숙은 백화점에서 익힌 감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고객님의 계좌가 불법 대출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은 일부러 당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백화점에서 까다로운 VIP 고객을 응대할 때처럼
김명숙은 목소리 톤과 호흡을 정교하게 조절했습니다. 불안한 노인의 목소리.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믿고 싶어하는 태도. 저희도 고객님이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분들의 지시를 따라주시고 이 사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0초 후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 김철수 검사입니다. 옆에서 듣던 박종수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검찰에 김철수 검사 없음. 동시에 정인호는 다른 방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경찰 친구에게, 금융감독원 지인에게. 40년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전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고 그 돈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어머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해 주세요. 김명숙은 일부러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인출해야 하나요? 전액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되시죠? 박종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김명숙의 통장 잔액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 혼자 은행 가기 힘든데 아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눈치채면 어머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명숙은 박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종수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명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박종수와 정인호는 미리 은행 지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명숙은 창구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전액 인출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인출하시려고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가요? 김명숙은 윤미자가 했을 법한 말투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인데 왜 못 찾아요? 전화 너머 사기꾼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처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매뉴얼대로 김명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빨리 나오세요. 지금 당장. 사기꾼이 더욱 초조하게 재촉했습니다. 김명숙이 말했습니다. 검사님,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어떡하죠? 신고하면 안 됩니다. 수사에 방해됩니다. 빨리. 바로 그 순간 박종수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 이제 그만 연기해도 돼요. 김명숙은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 목소리에서 대본 읽는 거 처음부터 다 들렸어요. 백화점에서 20년간 고객 응대하면서 수천 명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진심과 거짓은 목소리 톤부터 달라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4분 23초 동안 정확히 17번 대본을 확인했어요. 숨소리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청에는 김철수 검사 없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당신들 전화번호도 추적 중이고 지금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정인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들에게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경찰 친구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종이 수첩 속 전화번호들이 하나씩 빛을 발했습니다. 이틀 후 사기꾼 조직은 다른 전화번호로 김명숙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김명숙은 다시 한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을 유인했습니다. 마침내 사기꾼들은 수거책을 보냈습니다. 20대 초반 남성이 김명숙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할머니 카드 좀 주세요. 김명숙은 일부러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면 신분증 있죠? 아, 네, 여기. 남성이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 주변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수거책은 도망치려 했지만 정인호가 미리 배치해둔 경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수거책 5명이 검거됐고 조직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윤미자를 포함한 피해자 12명 중 8명은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김명숙 일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돌려받은 돈 중 일부예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김명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안 돼요. 어머님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전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윤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김명숙이 윤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선생님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한 건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저 사기꾼들이 나쁜 거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요. 윤미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들처럼 저도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한 이야기를 나눠서 다른 분들은 안 당하게요. 그날 이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 요청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복지관 강당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가득 찼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김명숙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20년 일했지만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요즘 사기꾼들은 정교해요. 박종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3가지예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 아무리 급해 보여도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진짜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인호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사고를 냈다는 전화에 속았어요. 급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하지만 한 번만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어도 사기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확인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70대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그냥 끊었거든요.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것 같아요. 끊어서 다행이에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김명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다 경험이에요. 저는 백화점에서 20년간 사람을 상대했고, 박종수 선생님은 40년간 형사셨고, 정인호 선생님은 기업 경영하시면서 온갖 사기꾼들을 만났어요. 70년을 살면서 쌓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3사람은 다시 수영장에서 만났습니다. 물속에서 유유히 팔을 저으며 김명숙이 말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재미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무료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정인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강의 요청이 왔어요. 이번엔 다른 구에서래요. 3사람은 물 밖으로 나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김명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명숙은 전화를 받으며 박종수와 정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3사람은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건 그냥 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로 오늘도 그들은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3사람의 강의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교육 강사로 위촉 제안이 왔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20대 청년이 강의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체포됐던 수거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그는 김명숙 일행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죄송합니다. 저도 어르신들 강의를 듣고 싶어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김명숙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우린 누구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